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3과목 6영역 사회복지 정책론 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은 익히 아시다시피 1장 사회복지 정책의 개요부터 2장 역사적 전개, 그 다음에 이론과 사상, 형성과정, 분석트, 일반, 그 다음에 공적연금에 의해 건강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빈곤과 공공부조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1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표로 보시면 핵심은 5장, 여기서 거의 6문항, 많게는 7문항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장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들에서 11장 여기 보시면은 4.6문항이죠. 그 다음에 1장 여기 한 3문항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 2.8문항. 그래서 더하면은 32문항. 5개년 동안 여기에서만 32문항이 나왔다는 거죠. 엄청 많은 거죠. 그 다음에 6장 2.8문항, 2장 1.4문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 4, 7, 9, 10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 다음 그게 아니군요. 여기에 32문항이 여기에서 32문항이고 여기는 23문항이고 여기는 15문항, 여기는 14문항. 그러면 여기를 더하면 55에 플러스 19니까 4, 갑자기 산수 시간이 됐어요. 이 74문항. 그렇죠. 여기에서만 74문항이 나온다는 거죠. 5개년 동안. 그럼 엄청나게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장, 3장, 5장, 11장. 여기는 메인이 주로 이렇게 됩니다. 1, 3, 5, 11. 그리고 부가적으로 2장, 그 다음에 6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10개년 동안 기출 해독으로 확인해 봤더니 1장에서도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에서 16문항이 나왔어요.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 가치에서 13문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국가개혁의 필요성이 6문항이 나왔다. 우리 키워드 164, 163, 165가 되겠습니다. 자, 1장 사회복지 정책의 개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항, 평균적으로 3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 알아보시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문제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 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회 제도로서의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을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한다. 국민복지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정책을 사회복지 정책이라 한다.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치.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치. 가치는 말 그대로 값어치에서 나온 거죠. 값어치. 값어치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값어치, 가치, value. 그럼 당신은 어떤 게 더 값어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질이면은 금방 구분이 되거든요. 금, 은, 구리, 동, 철. 대표적으로 금은 동철이 있다. 그러면 제일 흔한 게 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리. 요즘 구리값 되게 비싸요. 구리. 그 다음에 뭐 있어? 은. 그 다음에 금. 그러니까 쫙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고르세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금을 고른다는 거지. 왜? 값어치를 금에다 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비물질적이고 뭔가 형이상학적인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심사숙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평등, 자유 또는 자유, 평등. 당신은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두겠습니까? 예, 저는 좀 모두가 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생각으로 평등을 선택하겠습니다. 평등. 반면에 아닙니다. 저는 뭐 개인의 어떤 그 선택권이 보장된, 그 다음에 능력이 보장된, 저는 자유를 선택하겠습니다. 거기가 더 값어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때 사회복지 정책은 평등에 그 주안점을 둬요. 자유보다 뭐다? 평등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평등이에요, 사회복지는. 그래서 평등을 또 나눠봤더니 이렇게 나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이 있다. 수량적 평등을 다른 말로 결과의 평등 또는 산술적 평등 또는 절대적 평등이에요.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인민들에 대해서 25평짜리 아파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박수 치라고, 박수. 우리는 모든 인민들에게 휴대폰을 하나씩 다 똑같은 기종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배급을 하였습니다. 박수 치라고, 박수 치라고. 우리는 모든 군인들, 인민군들에게 소고기 400g을 계급 고합 막론하고 똑같이 400g을 배급하였습니다. 이거예요, 결과의 평등은.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나와요. 뭐가 나오죠? 아니, 나는 한 800g은 먹어야 되는데 이 400g을 왜 주는겨? 이거는 뭐 간에 기별도 안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한 사람은 나는 쇠고기 안 좋아하는데, 나 그리고 쇠고기 먹더라도 많이 안 먹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래, 알겠어. 그러면 비례적으로 하자 이거죠. 자, 너 열심히 일했어? 그러면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너 네 욕구가 이 정도 원해? 그럼 그 욕구에 맞게끔 비례적으로 주는 거예요. 상응해서 주는 거예요. 상응.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비례적 평등이 이런다는 거죠. 반면에 야,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 쇠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네가 가서 쇠고기 사와. 먹고 싶은 만큼 네가 양껏. 대신에 돈은 네가 벌어서 네 돈으로 사와. 이렇게 하는 거죠. 돼지고기 먹고 싶다 그랬지 아까. 그럼 너는 돼지고기 먹어. 네가 원하는 대로. 대신에 네가 벌어서 네가 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회의 평등.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고르게 해줄게. 돼지고기 먹어. 뭐 생선 먹어. 소고기 먹어. 오리고기 먹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에 국가나 공공에 대해서 뭐 돈 달라 이런 소리 하지 마. 아빠 엄마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에 돈도 너희들이 알아서 벌어서 너희들이 사 먹어. 무슨 평등?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 그러니까 평등으로 따졌을 때게 뭐야? 개인의 부담이 가장 큰 거는 뭐겠어요? 기회의 평등. 개인의 어떤 부담이 제일 적은 거. 국가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누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표현한 건데 국가나 공공이 알아서 다 해줘. 무슨 평등? 수량적 평등. 그럼 그 중간 형태는 뭐? 비례적 평등.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무슨 평등이세요? 수량적 평등, 공산주의. 몇 개 나라 없죠? 거의 다 망하고. 기회 평등 하는 나라 몇 개 나라 없어요. 미국을 위시한 몇 개 나라 없어요. 그럼 대부분 나라는 무슨 평등? 비례적 평등. 비례적 평등. 우리나라도 비례적 평등. 공평, 형평 같은 말.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거, 이거 공산주의예요, 이거. 비례적 평등,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및 기여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거. 열심히 노력했네. 너 그만큼 가져가. 너 요거밖에 안 돼. 요만큼 가져가. 공평.
이러한 비례적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원 배분의 기준이 일단 먼저 정해져야 하고 공공부조 제도 급여 수준과 관련한 열등처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 열등처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 또한 사회보험의 보험수리 원칙 또는 수지상등의 원칙 또는 수리 원칙 다 같은 말. 보험료 납부 수준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다는 것으로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 기여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비례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한다. 뭐 보험수리 원칙 사회보험에. 그런데 최저 보장 수준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바람직한 불평등 개념인 이퀴티도 포함된다. 기회평등. 개인을 동등한 출발선에 서도록 하지만 개인들 사이의 능력, 노력의 차이로 생겨난 결과에 대해서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근데요, 제가 진짜 돼지고기를 먹고는 싶은데 그래서 저한테 돼지고기 먹으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사 먹을 돈이 없는데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는 너 사 먹을 수 있게끔 돼지고기 여기 정육점 문 열어줬잖아. 예, 문 열어줘. 그리고 여기 막 목살부터 시작해갖고 삼겹살, 뭐 오겹 다 있잖아. 예, 사 먹어. 근데요, 제가 돈이 없다고요. 그건 네 문제지. 기회평등. 근데 딴 애들은 먹는데요. 걔네들은 돈이 있잖아. 그래도 국가가 어느 정도 나서서 좀. 그 뭔 소리야. 기회평등. 그래서 그 내용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드스타트, 드림스타트 이거는 뭐다? 기회평등 가치가 반영된 전체. 엄밀히 얘기하면은 기회평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긍정적 차별. 스타트라는 게 헤드스타트가 이게 육상 용어거든요. 이게 육상 용어예요. 그래서 똑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육상 선수들이 얘는 못 뛰어. 그러면 너는 20m 앞에서 뛰어. 얘보다 요 20m 앞에서 너는 뛰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 앞부분에서 뛴다. 스타트한다. 앞부분에서 뛴다. 이 육상 용어예요. 헤드 스타트가. 그럼 얘는 누구겠어? 약자겠지. 약자. 사회적 약자.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긍정적 차별. 또는 조건의 평등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의 평등은 뭘로 나온다? 교육, 고용 형태로 나온다. 어떤 개념인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효율성,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그래서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크게 3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이 2개가 같은 개념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가 목표 효율성, 하나가 대상 효율성. 근데 요즘은 대상, 목표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하나가 운영 효율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이게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자, 봅시다. 목표 효율성 높은 거 시작. 현물이죠. 반면에 얘는 뭐예요? 역시 현물이죠. 얘는 뭐예요? 현금이죠.
목표 효율성이 높은 건 뭐죠? 선별주의죠. 얘도 선별주의죠. 반면에 얘는 뭐예요? 그렇죠. 보편주의죠. 이게 순환으로서의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저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파레토 효율. 그래서 파레토 효율은 파레토 계산을 통해서 파레토 최적으로 도달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는 거. 이게 바로 파레토 효율의 정의. 그래서 이거는 주로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면에 배분적 효율은 시장에 맡겨둬라. 정부가 개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것보다는 여기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파레토 계산과 파레토 최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파레토라는 사람 자체가 신자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두라는 거죠. 배분적 효율성은. 사회적 적절성. 이거는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건 이게 시험 문제 그렇게 잘 나와요. 사회적 적절성과 비례적 평등의 가치는 상충한다. 이 문구가 그렇게 잘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200g 먹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400g 먹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600g 먹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정도는 먹어야 욕구 충족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배분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 공기, 나는 두 공기, 나는 반 공기. 그럼 뭐예요? 나는 쌀밥, 나는 보리밥, 나는 뭐 옥수수밥, 나는 조밥. 거기에 맞게끔 주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들이 원하는 양과 질에 맞게끔. 이게 사회적 적절성.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누구는 쌀밥 주고 누구는 왜 보리밥 줘? 이거 차별 아니야? 누구는 두 공기 주고 누구는 한 공기 줘? 이거 차별 아니야? 그래서 사회적 적절성과 딱 떨어지는 비례적 평등은 서로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자유.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만국 공동 박람회, 진짜 한국사 시간을 배웠는데 다 까먹었네. 그 신민회도 참여하셨죠? 신민회. 그때 만국 공동 회의인가? 공동회의, 만국 공동회의인가? 그거 주관을 하셔가지고 그 정치범으로 그 한성 가옥에 투옥이 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아마 참수 직전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참수. 예, 사형 직전까지. 근데 이제 목에 칼을 딱 뒤집어 쓰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바른 말 했다고, 옳은 말 했다고, 외세를 배격하고 내부적으로 힘을 키워야 되고, 제발 좀 눈을 제대로 좀 뜨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를 이렇게 칼을 씌우고 내 목을 자르려고 하는구나. 아, 진짜 조정이 썩었구나. 왕실이 지금 정말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구나. 이걸 느끼셨대잖아,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서 귀족이네 왕족이네 얘네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인데도. 그런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고종께서 방면을 해주셔갖고 사면을 해주셔서 그래갖고 마침 이제 우연한 기회에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분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완한 얘기가 뭐냐면 그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대통령 그 이승만 박사께서 이승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양인이건 쌍놈이건 뭐건 개인의 자유가 없다. 그냥 얘 마님, 얘 대감마님, 내 영감마님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은연중에 뭐가 있느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해. 관아에서 다 세금으로 뺏어갈 건데. 이거 내 땅도 아닌데 일하면 뭐해. 이거 내 밭도 아닌데 열심히 일하면 뭐해. 저 지주놈 저 새끼가 다 가져갈 텐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동양에서 가장 후진국이라는 거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권을 딱 잡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 구태타. 세상에 우리나라가 케냐보다 못 살 정도. 그 정도로 나. 제가 지금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야. 생산성. 개인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그 핵심적인 철학적 사고는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개인의 자유. 그래. 네가 얼마든지 네 능력을 발휘해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아이고야. 이게 능력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똑같은 종이었거든. 돌새건 석새건 뭐 멍새건 뭐건 똑같은 종이었거든. 같은 요정. 꽃님이든 뭐 분님이든 뭐든. 그런데 이제 개인의 자유가 생겨.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뭐야 꽃님이는 벌써 밭을 한 떼기를 벌써 샀대. 세상에 논을 한 마지기를 샀대 벌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와집을 지었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러면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져. 뭐가 벌어져? 양극화가 나온다는 거. 그럼 이제 사회 통합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분열이 생기는 거고. 소극적 자유. 강제가 없을 때 강제. 뭐 누가 됐든 간에 anything 누가 됐든 whoever 누가 됐든 간에 강제가 없을 때 경험하는 자유. 그러니까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거. 가끔씩 제가 방구를 이렇게 좀 뿡뿡 낄 때가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러면 제 동기생이 옆에서 아 나 그놈 진짜 되게 재밌어요. 그래. 각하 시원하겠습니다. 막 이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구를 빵 끼면 밑에 아부하는 놈들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그런 거 하지 마. 넘사시러워.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럼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니도 한번 끼워봐 이러더라는 거예요. 니도 한번 끼워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가끔씩 어쩌다 이제 방구로 뿡 끼게 되면 각각 시원하겠습니다. 걔는 본능적으로 그래요. 제 동기사 각각 시원하겠습니다 이래. 나뿐만 아니라 누가 됐든 간에 각각 시원하겠습니다 이래. 그럼 제가 그래요. 니도 한번 끼워봐. 그럼 네 이런다. 대통령 앞이라서 방구를 못 끼는 게 아니라 너도 한번 끼워봐 시원하게 방구 한번 빵 한번 끼워봐. 강제가 없을 때 경험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소극적 자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소극적 자유는 누가 간섭하지 않고. 타인, 사회,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아, 내 방구까지도 왜 허락을 맡아야 돼. 근데 니도 한번 끼워봐.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 데 가서 뿡뿡뿡뿡뿡뿡뿡 방구쟁이 뿡뿡이도 아니고 이제 뿡뿡뿡 끼는 거지. 국가의 역할과 개입을 최소한의 상태로 억제하는 것을 강조하며 신자유주의를 강조한다. 다른 말로 자유주의자들이. 제발 간섭하지 말라고 냅두라고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방구로 끝나면 괜찮지. 그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격차가 벌어진다고. 점점.
양극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빈익빈, 잘 사는 사람은 계속 부익부. 돈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 돈을 벌어요. 이게 자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기관을 못 이겨요. 외국인을 못 이기는 거고요. 한국이 미국 사람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메릴 린치라든가 무슨 거기 뭐야 그쪽 그 증권회사 못 이겨요. 왜? 자금 규모가 달라요. 우리는 10조 갖고 하면 쟤네들은 1000조 갖고 해요. 1000조국 미국. 못 이겨요. 못 이겨. 자본주의 싸움은 돈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 벌어.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벌어. 양극화. 그래서 나온 게 적극적 자유예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여기 뭐 중요한 좋은 말 많이 적혔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그게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자본주의 사회잖아.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오냐? 바로 고소득층에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 얘네들이 극렬히 반발하는 거예요. 왜 나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왜 쟤네들한테 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야. 제발 내 돈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세금, 복지 정책으로.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반대해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쪽 사람들은. 맨 마지막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합니다. 이게 벌린 교수가 주장한 거예요. 시장의 실패 잘 나오죠? 자, 시장의 실패는 말 그대로 시장의 붕괴야. 붕괴를 그냥 실패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붕괴야. 시장에 맡겨놨더니 민간에 맡겨놨더니 소극적 자유, 기회의 평등, 너희들 능력과 알아서 한번 방구 뿡뿡뿡 껴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했더니 붕괴됐더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왜? 첫 번째, 공공재 공급의 실패라는 거예요. 공공재의 경우에는 시장을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따라서 사회 전체에 필요한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국가에 개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 공공재 공급의 실패. 얘는 비경쟁성, 비경합성의 특징이 있고 누구나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써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무임승차가 나온다는 거야. 자, 봐봐. 제가 조선한테 한번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시골 저기 있는 전동면에다 짓는 날 거기 시골이에요. 노인들 한 200명밖에 거주하지 않으세요. 거기 가구도 한 몇 가구 없어요. 그 무슨 리인데 거기가. 그런데 세종시 그러면 인구가 33만 명인데 거의 한 25만, 26만은 어디 살고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청사 그 주변, 그 신시가지에 다 살고 있어요. 세종시에. 그러면 쓰레기가 어디서 더 많이 나오겠어요? 여기서 더 많이 나오겠지. 하루에 30톤이 나온다는데 여기서 한 25톤이 나올 거야. 나머지는 대부분 농촌 지역이라니까. 농촌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읍도 농촌 지역이고. 그러면 그 농촌 지역에서 쓰레기가 나와봤자 몇 개나 나오겠어? 얼마나 나오겠어? 예를 들어서 30톤이다 그러면 여기서 25톤, 여기서 5톤 정도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쓰레기가 많이 나올까? 여기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비례적 평등. 그런데 이걸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시골에다가. 125m짜리 굴뚝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민들이 극렬히 반발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는 쓰레기 나와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이걸 왜 여기다가 짓느냐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배출하면서 매연은 오지 않으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은 누리겠지. 그러면서 쓰레기는 저쪽에서 다 치워주고. 이걸 뭐라고 그래? 무임승차. 시장에 맡겨놓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공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공 선택모형. 행정론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거를. 민간의 이기심이 공공으로 전파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 공공 선택모형. 우리 정책론에도 나오나 이거? 그래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렇게 혐오시설 이런 거 여기 외부 평가랑 같은 건데 전부 다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공공재 공급을. 그리고 독과점을 하고. 좋은 거는. 두 번째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선호시설은 전부 다 땅 저기 부자 동네. 혐오시설 아까 얘기했던 저기 시골이라든가 빈민지역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외국 가면 이게 정말 심해요. 외국 가면.
그래갖고 진짜 빈민촌에 가면요, 거기 온갖 진짜 안 좋은 혐오 시설은 다 있어요. 슬럼가에 가면.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정성과 역선, 이건 두 개 연동해서. 자, 소비자가 더 많은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더 많이 공급자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공급자가. 이거 국산 아닌데 국산이라고 속이고, 굳이 받을 필요 없는데 이 서비스, 이거 저 MRI 한번 찍으셔야 돼요, 이러고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이걸 왜? 내가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죠? 저는 앞다리가 더 맛있는지 이번에 최근에 알았어요. 족발이. 나는 뒷다리가 앞다리가 상관없어요. 아니, 앞다리가 맛있다네. 봐봐, 이걸 아는 사람은 앞다리, 그리고 딱 보면 안 돼. 내가 깜짝 놀랐어. 아는 사람은 딱 보고 이거 뒷다리죠? 왜 앞다리라고 속이고 줘요? 그러니까 주인이 놀래가지고, 뭐요? 봐봐, 족발도 앞다리 부위, 뒷다리 부위가 있는데 앞다리가 더 맛있다는 거야, 비싸고. 모르면 당한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전성. 그런데 이게 소비자한테도, 그러니까 공급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도 해당이 된다. 서로 간에. 자, 나는 몸이 아파. 근데 보험에 가입하러 와. 민간보험에. 근데 민간보험 당사자는 모르는 거지. 이 사람이 내일 모레 지금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근데 보험금 딱 들어 어떻게 왕창 걸어놓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두 번 당해보니까 안 되겠네. 저기요,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진단서 띄워오세요. 소견서. 병력 있는 분들은 안 받아줄래요? 뭐? 역선택. 역선택. 응당, 내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권한이 있거든. 그런데 오히려 공급자가 나를 선택해. 역선택. 이게 전부 다 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밑에 거 도덕적이 이거 같은 맥락.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이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연동이. 그래서 보험가입자가 위험 발생을 예방 회피하는 행위를 적게 하여 위험 발생이 높아지는 현상, 또는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계속 받는 거, 닥터 쇼핑하는 거, 병원 쇼핑하는 거. 무슨 현상?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자꾸 결과물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선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소비자를 선택하는. 그래서 안 되겠길래 야, 그 사람들 전부 다 모아서 사회보험 만들어. 그게 사회보험. 규모의 경제. 시장에 맡겨놨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 사재기를 한다는 거죠. 사재기. 이번에 배추값이 12,000원, 뭐 18,0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다 사재기예요. 사재기.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겠다 하는 순간 그때부터 폭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란이 한 판에 무슨 뭐 저기 뭐야 39짜리가 무슨 10,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태국에서 들어오겠다 하는 순간 뚝 떨어져 버렸어요. 요소수가 비싸가지고 경유 차이는 요소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제 막 미친 듯이 올라가. 3배, 4배.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겠다 하는 순간 뚝 떨어져. 왜? 전부 창고에다 쌓아둔다는 거지.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 악덕. 근데 그런 놈들이 번다는 거야, 돈을. 그럼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겠어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버려두면 그런 놈들은 계속 돈 버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 사재기. 그럼 반대로 국가가 사재기를 하면 어떨까? 민간에서 악덕 기업이 사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규모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조달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조달본부에서. 그럼 박리담회가 될 수 있는 거지. 국가에서 사재기를 하면.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사재기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거 뭐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주로 가족이나 친지를 중심으로 한 사적 이전의 형태인 사적 이전. 민간 영역의 재분배는 주로 옛날에는 거의 다 사적 이전 형태였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큰 효과를 갖지 못해.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조세정책, 공공부조정책, 즉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 요거는 그냥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돼요. 사회통합과 정치 안정,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욕구 충족, 소득 재분배 등등등.
키워드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자동 안정화 정치, 그냥 불황이야? 그러면 조세정책, 복지정책을 통해서 호황으로 전환시켜주고, 너무 경제가 뜨거워, 경기가 뜨거워, 그러면 잠시 냉각시켜주고, 요거.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는 과도한 경기 변동, 갑자기 호황이 된다거나 갑자기 불황이 된다거나 이런 걸 억제시켜 경제 주체들이 안정적인 평온한 일정한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줍니다. 뭐가? 사회보장 제도가. 나머지 한 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나왔다면 빈곤의 함정인 거죠. 국가가 다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하는 거야? 국가에 의존한다는 거죠. 공공에 의존해, 디펜던시, 의존해. 이걸 뭐라 그런다? 덫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빈곤의 덫, 빈곤의 함정.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가 알아서 해줄 거야. 공공이 알아서 해줄 거야. 시에서 알아서 해줄 거야. 이게 빈곤의 함정이라는 거죠. 사회복지 급여에 의존하여, 디펜던시, 의존하여 근로의욕이 못 느끼는 거지, 그냥. 그리고 수급자 되면은 계속 급여 나와. 그것도 현금으로 매달 말일에 딱딱 꽂혀.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실업의 함정, 역시 고용보험 기금,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걸 얘기합니다. 구직급여에. 분배와 성장 관계네요. 분배는 평등, 복지. 성장은 자유, 경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자유자.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개입, 각종 재분배 정책과 제도가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방해해. 그냥 냅두라는 거야. 무슨 자동 안정화 기능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냅두라고. 망할 기업 망하고 저기 살릴 기업 살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시장에 의해서. 왜 자꾸 망할 기업, 좀비 기업처럼 무슨 뭐 법정 회생이다 할 거 살려놓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죠. 신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알아서 M&A 할게. 왜 자꾸 M&A를 너희들이 반대해.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돌아가는 전체 분배의 몫이 확대되므로 경제 성장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 선선장 후분배. 작은 정부, 최소한의 정부를 옹호한다. 반면에 복지, 성장을, 분배를 주장하는 복지 쪽, 여기 이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여기 뭐, 아니야. 오히려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게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 복지제도를 통해서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어 감소돼. 노동자들의 근로동기와 업무 효율성이 향상돼. 노동조건이 개선돼. 노소 간의 합의를 통해 노사 문제가 해결돼. 등등등 이런 좋은 점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 둘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경제와 복지는.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싸우지 마. 그러면서 제3외교를 하는 쪽이 대세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에서 16문항 10년간 봤더니 여기에서만 특성에서만 그 다음에 가치에서 13문항이 출제가 됐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국가기업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됐으니까 기출해독으로 연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사회복지 정책의 개요.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1장 사회복지 조사령도 1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정책론도 1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장 조사론도 1장 정책론도 1장 1장 눈여겨보시길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